네,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공인노무사 이강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노동경제학 30회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현재 노동경제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노동경제학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노동경제학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 또 어떠한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30회 기출문제를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노동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모든 수험생분들이 노동법은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노동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일단은 노동법이라는 건 저희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된, 또는 그런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 사건들이 있죠. 사실관계들이.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고, 그것을 어떠한 법령,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이런 법령과 그다음 판례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이냐, 이거를 주로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이나 혼자 공부하실 때 이 법령 및 판례 등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죠. 이러한 세 가지 구조로 답안지도 작성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시게 될 텐데요. 노동경제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노동경제에도 결국에는 사회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현상이 있는데, 이런 사회현상을 우리가 한번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자,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현상을 좀 간단하게 간소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기 위한 이제 모형 같은 걸 도입을 해요. 노동법으로 치면은 법령이나 판례 등과 같겠죠. 그래서 이 모형을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회현상을 모형에 대입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구조가 노동법의 구조와 노동경제의 구조가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도 이 모형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시고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도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것들을 암기하신 모형으로 해석하시는 이 구조로 결국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법하고 노동경제학은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노동경제학을 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학 분석을 이제 간략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사하시면서 많이 공부하셨겠죠? 우선은 이제 강점과 약점은 노동경제학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노동경제학은 암기량이 적어요. 이건 사실이고요. 암기량이 적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모형들, 그런 거에 대한 암기량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몇 가지 모형들, 그리고 몇 가지 원칙들만 암기를 하고 계시면 이제 노동경제학 전반에 걸친 부분이 다 응용해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암기량은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제 약점은 결국에는 이 경제학적 모델을 풀어내야 하는 데는 수식 계산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산 및 그래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소하죠. 노동법이나 인사는 언론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공부를 배우지 않은 것들, 평소에 다루지 않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혼자 하셔도 좋지만 학원의 힘이나 아니면 스터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힘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훈련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기회와 위기인데요. 일단은 기회는 시험의 난이도예요. 그리고 시험의 범위인데요. 뒤에서 제가 기출문제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 일단은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시험을 보시고 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험은 상당히 쉬웠다라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이거는 이제 결국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하거나 좀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협은 뭐 불이타겠죠. 모든 과목에 걸쳐서의 위협이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 노동경제학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래프도 못 그리고 이제 하나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라는 이제 썰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비벼 쓰지 못한다, 특히 이런 내용을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우려하실 부분이 아닌 게, 우선 기출문제도 불이타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혹여나 나온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그 노동경제학은 몇 가지 원칙들에 의해서 응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응용력을 키우면 이 불이타에서도 비벼 쓸 수 있다. 또는 이제 그래도 가장 답과 유사하게 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분들은 요 합격이라는 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목표를 잡으세요. 나는 올해 합격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합격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커요. 되게 압박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내가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많이들 불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멘탈 관리도 안 되고 수험 기간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합격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갖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인데요. 제가 이걸 맨 마지막에 뒀는데 일단 읽어보면,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작성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너무 간단하죠. 요거 하나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빠짐없이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나는 요거 좀 대충 아는 것 같아, 아니 요거 한번 봤어 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다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시간 내라는 말은 결국엔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다 작성해야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평소에도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거야, 또는 평소에 습관화처럼 시간 내에 답안지를 다 완결하려는 그런 습관을 갖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정답을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정답을 넣는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정답을 넣고 싶어 하죠. 그런 방법은 결국에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나 내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을 알고 그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라는 의미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험장에 가면은 굉장히 긴장돼요. 막 손도 떨리고 뭐 이제 막 머리도 어지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압박받는 상황에서 누가 저 위에 있는 세 가지를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려면 시험장에서만큼은 기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되셔야 되는데요. 기계가 된다라는 의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풀어봤고 반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 없이, 또는 내가 정신이 좀 나가 있더라도 손으로는 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계가 되셔서 작성을 해야지 이제 좋은 점수라기보다는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이제 훈련되어 있어서 기계처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 하시면서도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과목을 관통하는 그런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개념 이해예요. 개념의 이해라는 말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부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이 그러니까 함수식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런 형태, 곱하기가 되어 있는지, 더하기가 되어 있는지, 왜 곱하기면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그리고 등식이라는 의미는 왼쪽에 있는 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지, 또는 이 평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등같이, 이건 굉장히 사소하고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의식의 영역으로 꺼내셔서 사소한 것부터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게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돼서 응용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암기량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로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 지도예요. 결국엔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머릿속에 매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해하신 개념들을 머릿속에 개념 지도로 만드는 건데요.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화. 그래서 이 개념은 무엇의 아래에 있는지, 또는 이 개념은 무엇의 위에 있는지 이런 상하위 카테고리 등을 만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지도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훈련에 한 그 부분에 속하는데요. 기출문제들이 몇 년도 몇 번 문제, 몇 번에 몇 번 문제는 이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지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 이제 되면은 실제 기출문제도 실제 시험장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평소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매핑화했던 것들이 똑같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만드셨다면 이 백지 복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도로 이용해서 백지 복습을 하시는 건데요. 그 백지 복습은 따로 시간 낼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노동 경제학은요.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짜투리 시간이라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또는 이동하실 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노동 경제학의 강점은 그래프라는 거거든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일반 글보다는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읽은 글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라봤던 꽃, 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글을 한 단어 한 문장을 다 떠올리는 것보다 그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떠올리시는 게 더 더 쉬우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프라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시고, 내가 오늘 배운 그래프, 또는 내가 어제 배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지?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그 그래프가 왜 그 가로축과 세로축은 왜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백지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개념 지도도 함께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짜투리 시간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응용인데, 응용은 이제 글과 수식, 그래프를 이제 계속 스위칭 하실 수 있는 연습,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목적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시험장에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다 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글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 글이 가지고 있는 수식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래프를 그려내야 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혼자 하셔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혼자 하셔도 좋겠지만, 뭐 주변 사람들이나 혼의 힘을 빌려서 같이 이제 훈련하시면서 충분히 훈련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그냥 결국에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특히나 노동경제학은 더 그렇고요. 반복풀이를 할 때는 몇 가지 뭐 원칙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모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어떠한 그 논리 구조로 할 것인지를 정해 놓으시고 이 답안 구조에 맞게 계속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주제든 간에 나는 이렇게 그 모듈화된 답안지로 작성하겠다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그냥 모듈하는 서론, 본론, 결론이죠. 서론, 본론, 결론인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본론이 가장 중요한데 뭐 본론은 내가 모형에 대한 가정을 넣고 그 다음에 모형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하겠다 라든지 그 개인만의 그런 모듈화가 필요한데요. 또는 뭐 제가 나중에 이제 모듈화 하는 어떠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모듈화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노동경제학에 있어서의 스터디는 좀 추천을 드려요. 노동경제학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이제 글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비교해 봐야 되고 왜냐면은 이거는 정답이 대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을 내고 같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서로 공유해서 이 정답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터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잡으셔서요. 같이 모여서 문제 풀고 그리고 답 맞는지 공유해보고 답 맞으면 또는 내가 답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아주 짧게 하시고 바로 이제 헤어지시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스터디를 하시면요. 저는 상당히 저도 되게 스터디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노동경제학에 있어서 스터디는 그냥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거 GS1기엔 어떻게 되냐, 2기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들은 어느 때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요 네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죠. 한 번에 그 개념 이해는 당연히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스스로 지도화랑 백지 복습을 틈날 때마다 그 카테고리화 시키는 걸 하시고요. 반복풀이는 매주 한 번씩 그 GS 1기, 2기, 3기 이런 거와 무관하게 매주 하시되 대신 그 양은 좀 다르겠죠. 처음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기초적인 문제로 하시다가 점점 내가 풀 문제가 없다. 학원에서 주는 문제를 다 풀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심화돼서 뭐 작년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작년 모의고사들이죠. 아니면 이제 여러 강사님들의 그런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점차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네 가지를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 노동경제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 시험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공인노무사 2차 30회 노동경제학 시험에 대한 그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기출문제 범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불이탄은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30회 그 1번 문제예요. 50점짜리 문제인데요. 노동 공급과 관련된 문제고 비근로소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2009년, 14년, 16년, 18년, 19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제 2009년에도 비근로소득에 대한 문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14년에도 비근로소득, 그다음에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이제 휴업급여인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비근로소득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비근로소득, 그 다음에 노동시간과 이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육아보조금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비근로소득으로의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출문제를 충실히 했다면 이 50점짜리 문제 어렵지 않게 이제 푸실 수 있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25점짜리인데 다 계산 문제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07, 09, 11, 19년도에 정확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2번 같은 문제가 뭐 불이타라면 불이타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실망 노동자 효과,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개념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셨고 저런 개념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부를 했고 그 개념어의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두셨다면 와, 이 문제 진짜 쉬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다음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거의 경우에도 14년, 17년, 19년에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비교적 최근에 되게 짧은 주기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독점적 노동조합,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독점적 노동조합, 이것도 독점적 노동조합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가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기출문제 범위에 대한 그런 불이타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등은 좀 접어 놓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